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8월 달도 마감이 되네요.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또 마치고 나면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테고, 어느덧 그러면 연말을 또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올해 의미 있고 뭔가 어떤 성과 이루는 어떤 한 해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 북금사 TV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북금사 TV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이슈가 약 서너 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 뉴스가 한 6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장이 어제 뉴욕 증시가 약보합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 중반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증폭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긴축과 관련한 이 경기 침체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침체 신호가 보이는 듯하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가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또 일어났던 부채들이 지금 제대로 어떤 채무에 대한 이행이 되지 못하는 이 부실채권으로 또 남게 되면 이게 경제에 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워낙 지금 환율이 높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만 해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환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오늘은 환율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 당국에 대한 개입 의지가 조금 반영이 된 듯 보입니다만은 당분간은 일단 고환율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그런데다가 지금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적은, 그러니까 수출액보다도 수입액이 훨씬 더 큰 기조, 즉 이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데에서 아마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고환율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 역시나 안전자산 이 선호 심리가 또 발동이 걸리게 되면서 상당히 스탠다드 투자를 즐겨하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유출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점에서 증시에는 역시나 악재로 반영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하반기 증시 전망 또한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마침 이 TV로 이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농심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관련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는 뉴스는 서울경제, 자, 오전 6시 1분발 뉴스입니다. 자, 24년 만에 적자에 농심 신라면 가격도 올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올 추석 연휴 이후 신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올 2분기 24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자,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신라면 등 주요 라면과 일부 스낵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과 인상 시기,
인상폭을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 농심은 앞서서 작년 8월에 라면 가격을 평균 6.8% 인상을 했는데 참고로 신라면이 7.6%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인상이 되게 되면 1년 만에 또 오르는 셈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 농심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신라면 한 봉지 출고 가격을 676원에서 736원으로 편의점 기준으로는 83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자, 농심 측은 밀가루, 팜유 등 이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인건비 등 경영비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돼 이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심은 최근 올해 2분기 국내 영업이익이 30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다. 농심의 국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격을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참고로 농심의 주가는 6%대, 그리고 덩달아서 이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도 약 5% 그리고 3%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슈 분석에서 농심과 관련돼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또 농심이 적자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반면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뚜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 이면을 또 천천히 들여다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도 오히려 수출에 집중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또 인상 깊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농심이 타개를 하려면 이 부분을 지금 극복을 하려면 역시나 첫 번째는 가격 증가, 지금 원자재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상쇄시키려면 가격 증가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 8월에도 가격을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비자인 이 구매자들에게 어떤 저항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뭐랄까, 회사 측에서는 쉽사리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역시나 수출 비중이 약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집중을 많이 하는 어떤 기업이다 보니 일단 수출과 관련된 해외 사업부 이 부분에도 상당히 좀 역점을 좀 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비슷한 뉴스인데 방금 지금 읽어드렸던 뉴스는 오늘 오전 6시에 나온 뉴스고, 지금은 오후 5시 44분에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와 오후에 그 사이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장마감 이후 오후 5시 43분발 뉴스입니다. 자, 신라면 가격도 오른다. 농심 1년 만에 라면 가격 인상. 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제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농심이 추석 이후에 신라면 그리고 주요 라면 제품과 과자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농심은 2016년 8월 이후 4년 8개월 라면 가격을 동결했지만 작년 8월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가격을 올린다. 참고로 2016년 8월 이후에 4년 8개월 동안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 원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작년 8월에는 일단 인상을 시켰고, 이제 올해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 그리고 삼양, 팔도 등 작년에 일제히 가격 인상 단행한 다른 라면 업체들도 하반기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자, 농심은 다음 달 15일 라면 가격을 평균 11.3%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예, 뒤에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른 바 없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1년 만에 다시 라면 가격 올리는 것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은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30억 적자 봤다. 그죠? 해외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서 겨우 흑자 보고를 했지만 실상은 내수 부분에서는 적자를 봤다.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면은 올해 4월 이후에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도 상승을 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라면 업체들도 작년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했다. 오뚜기, 뭐 삼양, 그죠? 팔도 대부분 다 작년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업체들 같은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자, 원재료 50% 이상 차지하는 소맥 그리고 팜유 가격이 급등을 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스낵 등 전방위적 어떤 가격 인상도 이어질 듯 하다. 그죠? 농심 외에 이제 스낵류도 가격이 인상될 듯 하다. 뭐 최근에는 또 맥도날드도 또 최근 또 가격을 또 인상한다고 또 6개월 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라면 이런 거 같은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아무리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도 이런 어떠한 음식료 업종은 이 실적 이 침체와는 무관하게 상당히 또 꾸준하게 나오는 만큼 특히나 이렇게 가격 인상 부분에서도 이 구매자들, 수요자들의 어떤 저항이 상당히 또 낮은 편이고, 그죠? 또 가격 전가가 상당히 쉬운 업종에 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라면과 같은 이 서민 음식에다가 이 가격을 올리는 것 때문에 이 기업 이미지 어떤 훼손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물론 뭐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또 뭐 가격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 일단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게 됐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곡물과 관련된 이제 수출이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리고 이 곡물가가 또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뉴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3분기가 아닌 4분기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추석 이후에 가격 인상을 시킨다. 자, 그죠? 그리고 원자재, 즉 이 곡물가, 그죠? 원재료인 이 곡물가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지금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농심뿐 아니라 이 음식료 업종 대부분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자에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됐었고 주가 상승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부 두 개를 떼낸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냐? 물적 분할하게 되면 그죠? 이 기업 가치가 모기업의 가치가 또 훼손이 되다 보니 이러되면은 또 모비스의 주가가 또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떠한 우려감이 증폭이 되면서 그때 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고 제가 방송에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송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 현대모비스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 전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IRA, 그죠? 미국의 지금
통과가 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 쪽으로 좋지 않죠. 왜냐, 뭐 아시겠지만 뭐 원료라든지 뭐 광물, 광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산이어야 한다.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광물과 뭐 광석을 쓰는 어떤 비중이 중국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중국산을 쓰면은 보조금 혜택에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뭐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당장 지금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생산을 해서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약 한 2년여 공백이 있는데, 문제는 또 조항이 뭐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제조된 뭐 자동차에 한해서 뭐 이렇게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도 현대차 그룹이 빨리 지금 그죠,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단행을 해가지고 빨리 완성차를 뽑아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해외 투자를 막는 또 집단들도 있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요즘 좀 주식이 영 좀 좋지 않은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정의선 이 회장님이 또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관련 뉴스를 두 개를 볼 건데, 자, 이 19일자 나온 뉴스고, 또 하나의 뉴스는 지금 22일자에 나온 뉴스인데, 같은 언론사이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좀 틀려요. 자, 이익률 0.5% 사업 떼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떼내는 부분이 모듈과 핵심 부품 생산 사업 부문이거든요. 그리고 AS 부분이고, 크게 현대모비스는 모듈 사업부와 이 핵심 부품 생산 사업부 그리고 AS 부분 사업부, 이렇게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으니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떼내는 이 모듈 및 핵심 부품 쪽이 영업이익률이 0.5%에 지나지 않는 수익성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개판인 그런 사업부다. 매출 비중은 70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사업 부문이다. 요거 지금 떼내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또 보시면 자회사 두 곳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영업이익률이 0.5%에 그치는 알짜 사업부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떼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자, 이걸 떼내든 저걸 떼내든 회사에 있는 어떠한 사업 부문을 떼내서 뭐 다른 회사를 또 신설하게 되면 이 현대모비스가 이 하나의 모기업이 되면서 뭐 지주회사격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서 또 이 모기업은 또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또 일각에서 지금 늘상 제기되고 있는 어,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뭐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19일자, 그러니까 수일 전이었죠. 수일 전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알짜 자회사를 분할해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 낮추는 기업들의 사례와는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이 포석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존재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이야기는 불법 파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산법인 시설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 만큼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상당히 뭐랄까요, 이 현대모비스의 이번 그 사업 부문에 대한 분할을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리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지금 이번 이 현대모비스의 이 두 사업 부문의 분할이
이게 지금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사실 잘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 뭐 공시된 것도 없었고 그냥 핵심 사업 부문을 뭐 떼내겠다라는 게 어떤 뭐 회사에서 제기된 뭐 어떤 안이라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는 뭐 어떤 형태로 흘러가겠다라는 부분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쉽게 말해서 어 그냥 뭐랄까 알짜배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그런 어떠한 사업 부문을 떼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뭐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법 파견 논란 왜냐하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생산을 외주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럼 외주를 주게 되면 이 불법 파견 논란도 같이 불거지게 되고 이게 또 법적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가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IRA 이 통과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22일자 며칠 지났죠. 며칠 지나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 뭔가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의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에서 또 쳐다보고 있는 듯한 뉴스더라고요. 뭐 따로 크게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18년에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 사업 부문 분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인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사업부도 지금은 모듈과 핵심 부품 생산 부문을 떼내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 사업은 두고 오히려 모듈과 AS 부분을 떼서 신설 법인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안은 자 보시면은 현대 모비스 AS 부분은 남겨두고 모듈과 핵심 부품을 두 개를 떼서 100% 어떠한 그 지분을 갖는 이런 어떤 현물 출자 방식의 100% 지분을 갖는 어떤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 2018년에 이 지배구조 개편 당시 때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제가 함부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의해서 제가 뉴스를 읽어보고 뉴스의 뉘앙스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인다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냥 객관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00% 지분을 현대모비스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게 현물 출자 방식이다 보니까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필요 없고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회사를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번 현물 출자로 해서 현대모비스가 두 개의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면 이게 지금 물적 분할 방식에 거의 가깝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 모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은 비례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갖는 형식이다. 그게 물적 분할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또 상장까지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모비스는 또 지주회사격이 되면서 늘 우리나라에서 이 지주회사가 지금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블 카운팅 이슈거든요. 더블 카운팅 이슈.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모기업의 주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우려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는 현대모비스, 자, 알짜배기 아니고 영업이익이 낮은 뭐 그런 회사를 두 개를 빼내는 거다. 그런데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자,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불법 파견 논란에서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 자,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이런 어떠한 두 개의 회사를 두 개의 부문을 빼내서 회사를 신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부정적이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사의 뉘앙스와 또 제 생각이 또 이게 만약에 또 물적 분할과 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뉘앙스가 지금 보이게 되는데, 또 근데다가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뭐 색깔이 조금 있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모비스 주가 당장에는 크게 반등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좋게 생각해 보자고요. 좋게 생각했을 때는 뭐 일단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뭐 현대차 그룹, 뭐 현대차 최근에도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IRA 부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잘, 만약에 뭐 현대차에게도 상당히 수혜로 또 뭔가 요건이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현대차 그룹이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현대모비스도 덩달아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지금 만약에 저가로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뭐 충분히 저가 메리트 또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유인도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수일 전에 처음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약간은 물적 분할과 관련된 뉘앙스가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색깔도 들어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가에는 썩 좋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하락세로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하락세를 가다가 또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상승세로 좀 전환이 돼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유가 하락세와 맞물려서 항공주도 주가가 또 상승세를 타기도 시작했는데, 자, 최근에 또 일본 입국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항공주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면세점과 관련된 그런 회사 그 부분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8월 24일 오후 3시, 자, 항공주 일본 입국 규제 완화 소식에 쑥 진에어 10%대 상승.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행, 출장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LCC,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날 항공주의 상승은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7일부터 입국 그리고 귀국 시 요구하던 코로나19 PCR 음성 증명서 요구를 백신 3회 접종자에 한해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를 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규제와 관련된 완화 소식에 항공주가 상당히 좋았다. 뭐 하지만 지금 뭐 일단 고환율, 그죠? 고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수요가 예전만큼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래서 뭐랄까 이런 어떠한 소식에 급등을 했다고 따라 붙는 전략은 절대 금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의 정유주 일제히 오름세. 자, 한국경제. 자, 오늘, 자, 오후 2시 36분 뉴스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지금 그래프를 보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참고로
오늘이 아니죠. 어제 전일 3.74% 상승한 93.74달러로 장마감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8월 17일부터 다시 상승 턴했습니다. 유가가 자이 고점이 올 6월 8일만 해도 122달러, 그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줄곧 하향세를 그려가더니 거의 지금 86달러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 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정유주가 또 갑자기 반등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정유주가 일제히 오름세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가 나왔고, 역시나 오늘 S-오일, 뭐 GS,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정유주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정유 3사가 어쨌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정유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으로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 참고로 S오일은 3.94% 오름 10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 장중에 나온 뉴스니까 일단 장마감 가격과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3.95% 상승을 하고 있다. GS도 0.78% 상승 거래 중이다. 아, 그러네요. 자, 3사가 아까 제가 S오일, GS 이름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이네요. 그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정유주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감산 가능성 언급 때문인데, 자,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23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로 오펙에서 원유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나 정유주가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아래 보시면 자, 정유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단기 호재다, 그죠? 정유사는 미리 원유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제 마진이 개선돼 실적이 상승하게 된다. 자,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물류 비용 등을 뺀 것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정제 마진과 관련된 어떤 그 정의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공급도 많이 또 나왔고, 그래서 원유가가 상당히 하락세로 갔었는데, 이번에 공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어떤 이야기로 유가가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은 유가는 또 당연히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정유주 역시나 또 힘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봐야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는 당장은 조금 가격 부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슈입니다. 자, 화학 정유 나프타 수입 비용 환차 손해 비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8월 23일 11시 13분 나온 기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수준까지 도달한 가운데 산업계가 고환율 리스크 가시화권에 들어섰다. 공급망 위기 등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계는 고환율 기조 속 금융시장 급변동까지 체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 이전보다 원자재 비용이 늘고 환차손이 확대하는 등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화학, 정유 등 업종의 수익성 악화가 점쳐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여기 보시면은 자, 원자재 가격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산업계는 당연히 비용 부담에 따른 수익 악화 우려가 따른다.
그죠? 자,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시켜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 비용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높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는 낮다라는 거고. 자,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지불을 뭘로 합니까? 원화로 합니까? 아니죠. 달러로 하죠. 그러면 즉 달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원화로 달러를 사서 수입을 만약에 수입하는 음,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죠?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역시나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첫 번째, 환율이 높다면은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최근까지 이 고유가, 물론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유가가 하락세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 또 보십시오. 지금 또 사우디에서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바로 상승세로 턴하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유가는 고유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추후에는 또 경기 침체가 또 가속화되면은 또 유가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80달러 이상에서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80달러 이상도 상당히 고유가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은 역시나 이 석유화학과 관련된 기업은 이 원가 부담, 그죠? 즉,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정유 등 업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자,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환율 여파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된다. 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유가 폭등 리스크가 생겼는데, 자, 석유화학 제품의 이 기초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의 수입 가격 변화가 부담이 됐다. 자,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나프타 수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서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석유화학 산업을 또 업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이 단계로 나누어 보면 자, 나프타를 주 원료로 해서 1차 유분을 만들어내는 이 업스트림 공정에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이 롯데케미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초 유분을 또 원료로 해서 뭐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이 다운스트림 공정에 있는 업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금호석유라는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석유화학 기업은 최초 원료는 나프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프타를 수입을 하는데 이 고환율 기조에서는 나프타 수입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석유화학사의 올해 2분기 실적도 따라서 악화됐는데 올 2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등 이 대형 6개사의 영업이익 총합은 1조 2094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2분기 3조 8575억 원 대비 68.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매출 원가의 50%를 원유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는 정유사들도 문제인데, 자, 참고로 정유사들은 원유 결제를 원화로 하는 거 아니죠. 달러로 하죠, 달러로.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화를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수입 단가가 워낙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즉 환차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 하지만 정유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가가 오를 때는 정제 마진도 등달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석유화학 기업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뒤에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근데 이 뉴스를 왜 가져와 봤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석유화학 기업에는 난제가 첫 번째는 이제 유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환율 부분인데, 또 그 이면에는 또 경기 침체와도 연관이 조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부진하고, 뭐 부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금호석유와 같이.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어떤 유가라든지 이 환율로 인한 이 뭐랄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이 체계적인 위험과 이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어떤 기업이 어떤 조치로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상당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들도 또 기업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주로 뭐 경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등등한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가피한 리스크라고 하죠. 자,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유가, 환율과 같은 리스크는 뭡니까? 체계적인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져 줘야죠.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분명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리스크는 분명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급반등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 지금 만약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주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슈들 같이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은 주에 3회 정도 할 건데, 그날 증시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제가 그냥 건너뛰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께 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